어떻게 네, 나지성님 반갑습니다. 방학을 어떻게 좀 보내고 있는지 방학 시작한 지 일주일 됐나요? 어떠신가요? 음, 우리 학생이 좀 참여한 뭐 애은이랑 은호는 학생이 좀 참여하는 중인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학을 이제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서 여름 방학은 뭐 좀 놀러 휴가 며칠 갔다 오면 끝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방학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가르쳤던 애가 이제 서울대 합격한 아이가 있는데 그 서울대 합격한 아이를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원래부터 이제 그런 애들은 뭐 공부를 잘했던 애 아니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겠죠?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이니까 뭐 그렇게 서울대 간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음,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음,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자사고에 갔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거의 다 들어온 것 같고요. 공부 방학 동안에 어떤 걸 하느냐라고 좀 질문을 드렸는데 별다른 조금 말씀은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가르쳤던 것은 계획표 쓰는 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어, 여러분들 아이들 좀 계획표 좀 쓰고 있나요? 근데 이 계획표가 단순히 그 아이들이 어, 단순히 그냥 이 계획표를 보고서 뭐 아침 몇 시 일어나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런 계획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획표를 쓰게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계획 수업하고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 반성 노트, 이 반성을 하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핵심적인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죠? 우리가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든 남이 해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평가를 이뤄주면은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수정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할 겁니다. 요 구조로 계획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계획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평가와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는 이 과정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잘못된 것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로는 강의 듣고 숙제를 하고 숙제 검사 맞는 구조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구조죠. 예. 왜냐면 여기에 자기 평가와 자기 수정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실행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숙제를 했어. 나는 뭐 문제가 맞았든 틀렸든 나는 숙제를 했고 그러므로 나는 떳떳해. 그러면 검사를 한 사람도 너 숙제했네. 오케이. 뭐 맞았네. 뭐 틀렸네. 질문할 거 있니? 없는데요. 다 이해돼요. 하고 끝난단 말이죠. 중요한 건 어떤 건 틀린 다음에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해서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가르쳤을 때 핵심적으로 수학을 가르쳤을 때는 이 공부 습관 교정을 위해서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은 오죽하면 반성 노트겠습니까? 내가 한 풀이에 대해서 이 해설지를 확인하게 했다라는 거죠. 해설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푼 풀이랑 혹시 내가 푼 풀이랑 다른 점이 있는가? 이게 바로 평가의 과정이죠.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이 확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채점을 4단계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데 맞았더라도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틀렸지만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없을까?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건 동그라미,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건 체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채점을 4단계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는 진짜 100% 완전히 맞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건 0%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어딘가에 실수로 틀린 것도 있겠고 맞았는데 찍어서 맞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로 내 공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걸로 하는 거죠. 이걸 핵심적으로 가르쳤어요. 수학에서는. 그 다음에 계획표에서는 자, 후기 써주신 분들은 제가 계획표는 다 드릴 거고 계획표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부 방법을 자기가 약간 창의성? 자, 공부 방법을 정한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방법을 정한다라는 건 나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실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수를 덜 할 수 있도록 어떤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실수를 덜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죠, 실행.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계획표 보면 이제 핵심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위에는 이렇게 그 페이지 수를 처음엔 적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밑에다 평가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번 주 영어 교과서 손에서 읽기를 했는데 뭐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읽었어. 그런데 소리 내서 읽으면서 뭐 이해가 안 돼. 또는 읽는데 너무 다 아는 내용이어서 뭐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이것도 아주 좋은 평가죠. 나 자신에 대한.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때요? 한 주 이렇게 해봤다면 다음 주는 똑같이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숙제 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죠. 그러므로 아,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게 안 맞구나. 선생님이 되게 추천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한번 끊어읽기를 한번 해볼까? 끊어읽기. 이렇게 했더니 내가 더 안 피곤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 그러면 와, 이거 굿, 너무 좋았네. 이 방법 나 좋아. 나 계속 할래. 근데 어떤 교재에 대해서는 끊어읽기가 좋지만 어떤 교재에 대해서는 그걸 낭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알아봐야 돼요.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자, 괜찮습니까? 네. 나 이렇게 하고 있다 1번. 난 계획표는 그냥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수학 이렇게 써놓고 그냥 그 계획을 했으면 뭐 했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2번. 너무 저 극단적인가? 네, 한번 지용님이 오 자기 평가를 넣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와, 지용님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은호는 선생님하고 수업 때 이거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서? 지영님 지영님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이거 멋집니다. 이게 어떤 공부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너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절대 너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우리는 공부할 때 반드시 누군가의 감시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나약하니까. 하지만
공부 방법을 정할 때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한테 계속 상담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 돼요. 왜?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내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한 번 정도는 따라갈 필요는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따라 했을 때 아하, 내가 좋구나, 나쁘구나. 나쁜데 계속 따라하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요. 그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건 야, 손으로 쓰는 게 최고야. 손으로 5번씩 써. 자, 영단어. 그 영단어 책 한 거를 5번씩 쓰면서 공부해.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뭐 월요일 날 오케이. 나 32단어 했어. 근데 그 느낌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이 아프다. 손이 아파서 더 이상 하기 싫다. 이거 적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랬다가 이 정도 왔더니 잠깐만. 하다 보니 할만한데? 잘 외워진다. 이럴 수도 있죠. 잘 외워질 수도 있죠. 모르는 거야. 그 자기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실험 기간이 저는 한 일주일 정도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공부 방법을 계획해봐야 돼요. 또 다른 공부 방법. 근데 왜냐면 이것만이 최고라고 해서 평생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다양한 공부 방식을 접해서 잠깐만 손으로 5번씩 쓰니까 나 너무 손도 아프고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잘 뭐 외워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영단어를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그리고 그 밑줄 친 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따로 그 밑줄 친 것만 단어를 보고 회상할 수 있는지 밑줄 회상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보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한테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하다가 나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 지났는데 다음날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너무 힘들고 뭐 그래. 손은 안 아파서 좋은데 문장 속에서 밑줄 친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회상하려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나는 역시 손으로 쓰면서 소리 내서 읽는 게 최고구나. 어. 아, 나는 손으로 써야지 손가락 아프지만 이럴 수 있겠죠. 자,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에이미님 반갑고요. 초초님 반갑고 나지성님, 원재영님, 경아님, 너진이님, 모아쌤 네, 은호, 초삼, 나스카 8세도 있고요. 진주님도 있고요. 네, 이름을 제가 다 호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의견, 제 의견만 그런가요? 저는 이거를 아주 강력히 아이들한테 진짜 노이로제 걸린 만큼 야, 너 이거 했어? 여긴 숫자로 반드시 쓰게 합니다. 계획은. 아, 이렇게 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아? 혹시 별로인 것 같으면 상담할까?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너한테 지금 더 필요한 게 뭐니? 이미 한 번 다 했고 이해됐으니까 이제는 더 스피드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 재면서 공부해 볼까?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난 이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뭐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맨날 그거잖아.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검사 받고 아이들 다 그거지 않아요? 근데 이 공부량 기록지를 통해서 계속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새로운 시도,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그럴 때 내가 이 상태에서 내 몸이 알아요. 여러분도 알걸요 아마. 네. 자, 요건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해된다 1번 쳐주시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 2번 한 번만 쳐주세요. 그쵸. 반성적 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영님이 좀 총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은 쉽죠. 네, 말은 쉬운데 저는 진짜 이게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인지의 핵심.
어떤 교재로 공부하든 다 상관없어요. 뭐 교과서로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아니야. 기출 문제집은 있어야 돼.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 듣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한 다음에 반성을 하고 교정을 하나? 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음, 방학 습관 챌린지 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들 하는 거 좀 보여드리면 우리 현주 딱 이게 현주가 나오네요.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네. 첫째 주에는 공부 방법을 정하고 그 문제를 숫자로 쓰는 연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그것을 복습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들은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메타인지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막 계획을 수정하고 실험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 방법을 정하는 거구나. 그 공부 방법은 꼭 선생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숫자로 쓰는 거구나. 와, 이것만 알아도 나는 인생 이 1,0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 정말. 앞으로 인생을 이 아이가 뭐 공부 뭐 1, 2년 할 건가요? 평생 하죠. 전 지금도 공부해요. 마케팅 공부도 하고 뭐 지금도 계속 교재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숫자로 표현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증하고 그러면 여기 또 수학이 있잖아요. 앞에 했던 것들과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 기분을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좀 어리고 잘 모르니까 자기 기분을 잘 몰라요. 이걸 하는 거.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복습하는 게 너무 귀찮다. 뭐 거의 다 까먹었다. 바로 생각나서 복습하는 게 좀 허무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복습이 되게 허무할 수도 있죠. 복습을 하면서 더 내 것이 되는 것 같았다. 뭐 기타 의견. 자,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들에 의해서 그 아이가 저랑 상담을 하겠죠. 이거 이 공부 방법 말고 이번엔 채점하고 뭐 사전 틀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적게 했는데 오답 노트를 적으면 손이 아플 수 있으니까 뭐 좀 다른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이 지유 학생 같은 경우도 이 한 줄 계획표를 꼭 추천드립니다. 나 이거 계획 수업 지금 한 10명 정도 듣는데 왜 이것밖에 안 듣지? 조금 의아하긴 해요. 이거 진짜 방학 때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계획표를 먼저 해보고 숫자를 쓰게 하고 그죠? 여기다 일주일 복습을 한번 일주일 전에 했던 거를 내가 복습을 하려면요 그 페이지 수를 내가 찾아야 되고 며칠 날 공부했는지를 표시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복습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반대할 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습을 위한 계획이 있나요? 그 체계가 있나요? 일주일 뒤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틀, 안 되면 이 계획표라도 하나 써서 일주일 복습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때요? 이거 체크해야 되니까. 체크 안 하면 선생님한테 또 욕먹으니까. 이거 여기 안 했네? 이게 일주일 전에 거를 다시 복습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안 했구나. 이 체크하는 게 엄청 공부예요. 그럼 또 한 번 다음날 되면 어제도 안 했으니까 오늘 해야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한다. 이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기분을 생각한 다음에 새로운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뭐 해본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영어 돼 있네. 영어 봐봐요. 이 친구 건다손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백지에 써보기가 돼 있죠. 10개씩 했대. 10개씩 했다. 자, 그러면 한 주가 지났어. 이건 둘째 주예요. 이번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만들기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본 거야. 야, 근데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만들기 정말 최고의 공부 아닙니까? 진짜 이거?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하면서도 느꼈죠. 이거 피드백을 안 받으니까 좀 허무한데 내 문장이 맞나 안 맞나? 뭐 이때 뭐 과외 선생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챗 GPT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요.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숫자로 쓰는 건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시키세요. 진짜. 예. 이게 진짜 단순한 계획표 이게 계획표라는 게 좀 의아스럽죠. 저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 처음부터 막 그 거창한 계획표 쓰지 않고요. 진짜 심플하죠. 복습. 예, 영어 단어 한 단어씩 외웠대네. 이거 그렇군요. 뭐 어쨌든 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자신이 공부하는 맨 앞 페이지에다가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울대 보내는 아이한테는요.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뭐야? 그리고 그 방법을 왜 했어? 그리고 그 방법을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안 괜찮다면 대안이 뭐야? 대안이 없다면 내가 좀 추천해 줄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거 별론데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것. 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냥 문제 풀고 땡이 아니라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틀렸을 때 해답지를 보고 할까? 빨간 펜으로 추가 설명을 적어볼까? 야,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고 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지금. 초 3, 4, 5 이런 애들이야. 6학년, 뭐 중1, 중2도 있지만 엄청나게 20분 동안 제가 좀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요. 그럼 그 아이한테 계획표만 공부시켰냐? 초등학교지만 고대 면접, 네, 맨델의 유전 법칙, 그 다음에 구조도 그리는 훈련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구조 글쓰기, 질문답 근거, 고등학교 기출 수행 평가를 시켰어요. 자,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 왜 이런 거 시켰냐? 그렇습니다. 네, 최상위권은 이런 거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갔어요. 사회학과. 이거를 1년 정도 시켰어요. 한번 교재 볼까요? 요거 제가 후기 써주시면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한테 뭐 막 시키지 마세요. 네,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금 대치동이나 정말 고액의 과외를 받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제공했던 자료들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아이가 이제 글을 쓰면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했었죠. 음.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좀 가르쳤던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사실 이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종 대비가 어려워요. 근데 학종 대비는 자기만의 그 글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 자기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뭘까? 그리고 그 소재를 미리 좀 접하게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이런 면접 기출 같은 내용들을 좀 천천히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저들, 과학자들이나 인정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얼마든지 조금만 검색해 구글링 해봐도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그런 보고서들을 좀 따라쓰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도 했고 아이들한테 독서를 책을 추천해주고 그 책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글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기출 수행평가들을 싹 모아서 보통 고등학교 기출 수행평가가 뭐가 있는지를 해보고 그 기출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키워드를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와 거명, 적혈구 증후군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요 구조를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 고대 면접 기출을 토대로 이 고대 면접에 대한 지문을 요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각 대학 홈페이지에 보면요 면접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몰라셨죠? 이 면접 지문이요 진짜 추천드려요.
물론 대학, 고등학교, 야, 고대 면접이면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맞아요. 어려운데 어떤 게 어렵냐면 이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 요 그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게 18년도 고대 면접 문항을 보면 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뭐 이런 게 있고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떠올 수 있다는 건 분열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보면 이 그림이 분열돼 있죠. 약간 점으로 찍어서 이게 전묘도라는 건데 이 분열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 미술 작품의 전묘도를 보고 세라의 그림 이건 교과서에 다 실린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건 픽셀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것도 역시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건데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떠오르는 단어가 분열, 분해 이런 게 떠오르고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겠냐? 여기 추구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해라. 분열되면 통합이 안 되니까 발전이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추구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그죠? 분열. 그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통합시켜야겠죠. 어떻게 통합시킬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건 정답이 없죠. 예를 들면 분열돼 있을 때는 강력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거를 통합할 수도 있다. 그것도 얼마든지 좋은 예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근거를 줄 수 있겠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막 그 세계적인 공황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리더십 어떻게 발휘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하나 정도 얘기 좀 너무 좋겠죠. 근데 재밌는 건 수학 분야의 예시를 들어라. 이게 굉장히 통합적이에요. 통합적인 느낌이 들죠. 막 사회 얘기했다가 수학 얘기했다가 여기 미술 작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 완전히 학종 시대에서 이제 중2, 고2, 고3이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 그냥 무조건 20%는 줄 거야. 자기 고등학교가 불리하게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창의적인 사람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 창의적인 사람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냥 면접 문항이 뭔지 보시면 돼요. 대학 교수들이 이런 거 원하는 거구나. 제가 꿀팁 알아드렸습니다. 네, 저 후기 써주시면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또 그 교재를 만들고 아이들 지도했는지 보셔도 큰 힌트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수업 좀 가격도 비싸고 좀 너무 어려워해서 좀 수업을 좀 하다 말았었는데 참 아쉬운 수업이긴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제가 안 합니다. 네, 조금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40분 정도 수업 예상했던 건데 정리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냥 계획을 하고 끝내는 것 같지만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메타인지로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반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재할 수 있고 그것이 무식하게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틀을, 그런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진정한 자기주도.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어때야 돼? 핸드폰은 엄마가 관리. 집에 오자마자 공부하고 간식 먹자.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통제. 저는 지금도 통제받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2, 고3 때 좀 학종으로 좀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있다. 수능이 아니라 왜냐면 수능의 영향력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문제를 그냥 들이때 잘 푸는 아이를 뽑지 않겠다고 아주 다 절대평가를 해버리고 수능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절대평가 될 수도 있어요. 수능도 다 영어처럼. 그런 시대에서 그러면 결국엔 대학에 갔을 때 뭐를 하느냐. 제가 방금 보여줬던 이 교재 특히 각 고등학교 그래도 추천은 서울대, 연대, 고대 제가 서성한 정도의
그의 면접. 자, 학종 면접입니다. 저거 그냥 면접 아니에요. 학종에도 면접 봅니다. 그 면접 문항들을 조금 한번 아이들한테 그 면접 문항의 정답지 이런 건 유출 안 돼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제 참고 교재도 보시면서 아, 이런 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역시 통합적이구나. 어떤 것이 분해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사회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수학에서는 그게 미분이 될 수도 있고 과학에서는 그게 프리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수학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과학 사회 수학 국어 네, 다 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의 핵심 개념어가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연습. 미술 맞아 전묘도 좋습니다. 미술 감사합니다. 거기 전묘도가 나왔죠. 이거 멋있는 생각이야. 의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 레이저 치료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부에 이렇게 암이 발생했을 때 레이저가 한 방에 다 쏘면 피부가 손상되면서 암을 죽이려다가 피부가 너무 괴사하니까 이 레이저를 여러 방면에서 쏴서 이 한 군데에서 죽이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느냐? 어떠한 개념어를 다양한 분야에다가 적용하는 사람, 그거를 내가 정리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서울대 보낸 아이 초6, 중1까지. 근데 중2, 중3 때 뭐 했냐? 수학을 들이다봤습니다. 그래서 삼성고 가고 자사고 갔고요. 고2, 고3의 절대평가가 됐을 때 자사고가 유리해요. 왜? 너무 그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물론 고1 때 상대평가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공부에 자신이 있다면 자사고에 가서 이런 정말 또 좋은 수업, 좋은 커리큘럼들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기회 그리고 그것들을 좀 초등학교 뭐 고학년 때부터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계획 반성 요거는요 초 한 3부터 또는 초 4부터는 완전 요때부터는 완전 하고요. 과학고 공대 갈 거면 과학고 너무 좋죠. 카이스트랑 서울대 공대나 이런 데 갈 때는 과학고는 너무 좋습니다. 네, 간단히 좀 질문을 받고 어떻게 자 그래 너 이상적인 얘기는 됐고 우리 아이 당장 나 지금 뭐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 친구분들은 선생님 저 오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자 그런 질문을 좀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수능이 자격고사가 될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10년 뒤일지는 모르겠고 5년 뒤일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고2, 고3 때 그 과목이 전국이 다 달라요. 고2, 고3 거를 수능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수능에 과목이 정해져 버리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무색해지죠.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좀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이거를 조금은 미룰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절대평가는 그 시대적 흐름이고 결국에는 이런 서류 평가, 면접, 논술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도 좀 해드렸고요. 한번 우리 채팅창에다가 오늘 강의 듣고 뭐 우리 아이 또는 아이가 들었을 경우에는 나 이렇게 한번 지금 한번 해볼래. 당장 실천 이런 거 해볼래. 뭐 한두 개 정도 써시면서 피드백 한번 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5 머리 좋고 노는 거 좋아한다. 수학 잘하면 보통 노는 거 좋아하죠? 네. 빠른 선행이 무조건 답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요 선행을 많이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빨리 들어가세요.
글씨 못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 자기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예를 들면 뭐 수학할 때 2B를 26으로 본다거나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많았었거든요. 지금 저도 글씨 잘 못 쓰죠. 근데 수학 문제 풀 때는요 갑자기 정색하고 잘 써요. 진짜 막 13을 B로 보지 않으려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를 빠르게 나가는데 중학교 1, 2, 3학년을 정말 빠르게 나가야 돼요. 어느 게 더 많네요. 수학 집중. 지금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걸로 대학을 가는 게 영향력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 내신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있는데 수학은 압도적으로 암기량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내신이 어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서 외워버리면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게끔 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문제를 시중 교재를 변형해서 내니까. 영어는 실수 싸움으로 낼 수밖에 없고 애들이 다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요. 과학 사회는 그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이게 학종하고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시간에도요. 뭐 탐구 보고서 쓰라는 내용이 과학 사회에 관련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 공사할 때 뭐 아파트를 짓는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과학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학하고 과학이. 그래서 저는 이쪽이 조금 더 크게 급부상할 것 같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학 어렵게 내지 말라고 난리치고 있죠. 그게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영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문제를 어려운 걸 내서 잘 맞히냐 못 맞히냐의 시대가 아니라 면접 문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사인 법칙을 토대로 혹시 건물을 지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니? 이런 면접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글씨 못 쓰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글씨 못 알아보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 줄 맞춰 쓰기 제가 강의 저번 주에 했는데 혹시 안 들었나요? 제가 저번 주에 2주 전인가 1주 전에 안 들었어요. 줄 맞춰 쓰기하고 자기 글씨 알아보도록 하는 거 수학에서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풀다 여기다 풀다 여기다 풀다가 답을 딱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수의 합이야. 난 답 1, 2 썼는데 알고 답은 3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맹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수와의 싸움. 네, 우리 지영님이 또 이렇게 지영님 아이가 제 수업 듣는 게 있나요 혹시? 자 오늘 한 40분 정도 함께 해줬네요. 조금 학생이 들었을 땐 좀 어렸을 것 같아. 그죠? 학부모님이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후기들 많이 써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자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기록표, 두 번째로는 제가 아이 가르쳤던 요 초등학교 6학년 가르쳤던 내용 두 가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마지막에 실천할 거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지금 방학 습관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그 문의하실 분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 판다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한 주 정도 지나고 한 다다음 주, 2주 뒤에 또 한번 좋은 또 내용 세미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세요.